무시당했다. 자식들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결국은 자신에게도. 하루 4시간만 자고 남들보다 2배는 일했고 밥값보다 책값이 더 아까웠던 시절도 이겨내는데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은 아무에게도 이야기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73세의 남자입니다. 제 이름은 박노경입니다. 나는 오래도록 누군가의 아버지였다. 그 시절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막노동 현장에 나갔다. 오전엔 공사장, 오후엔 식당 주방 설거지,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섰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고, 아내 병원비를 냈고, 생활비를 쪼갰다. 잠을 줄이는 건 습관처럼 되었고, 피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할 일상이었다. 내가 일터에 있을 때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다. 내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족과 밥 한 번 편히 먹은 적이 없었다. 어쩌면 나는 가장이었지만 가장이 아니었던 것 같다. 가족의 곁에는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서본 적이 없었다. 40대 후반에 작은 인쇄소를 차렸다. 죽어라 일해서 종이값을 내고 기계값을 메우고 사방에서 밀려드는 외상에도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첫 계약서를 받았던 날 눈물이 났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 전체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인쇄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큰 인쇄업체가 근처로 이전해 오면서 단골 고객들이 다 빠져나갔다. 다시 건설 현장으로 다시 지게차 자격증을 따며 일터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 70이 넘고 내 몸은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 관절은 무겁고 기억은 점점 자신을 놓치려 한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며 연락이 줄었고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전화가 와도 모르는 번호면 망설이게 되고 오는 문자도 광고일 때가 많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내 일상에서 점점 먼 과거형이 되어간다. 작년 겨울 막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랑 밥 한번 같이 먹자고. 너무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그 애는 바쁘다며 다음에 보자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시간은 그들에게는 이미 끝난 옛날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매일같이 쌓아왔던 일상의 무게는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낡은 다이어리 속 숫자들일 뿐이다. 지워지듯 흐려지고 묻히듯 잊혀지는 순간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밤마다 묻는다. 나는 잘 살았나? 가족을 위해 산 건 맞지만 나 자신에게는 어떤 삶이었을까? 묻고 다시 묻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잠드는 날이 많다. 하지만 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내가 분명히 살았던 시간을. 지금은 작고 조용한 방 하나에서 하루를 천천히 살아간다. 예전처럼 바쁘지 않아도 누구와 대화하지 않아도 나는 오늘도 이렇게 나를 기록하며 살아있음을 느낀다. 너무 오래 참았다. 눈치 보고 말 아끼고 서운함을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참는다고 견딘다고 누가 기억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라지듯 조용히 뒤로 밀려났고 결국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했다. 오늘은 누군가의 연락이 올까? 작은 문자라도 짧은 통화라도. 그 기대는 매번 허공에서 맴돌다 그대로 사라졌다. 한때 가족의 버팀목이라 불리던 나는 지금은 누구의 기억에도 없다. 며칠 전 큰아들 생일이라는 알림이 떴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축하 메시지 하나쯤 보내볼까 했지만 손끝이 멈췄다. 그 아이는 지난 내 생일에도 아무 말 없었다는 걸 떠올렸다. 내가 축하를 전할 자격이 있는지도 헷갈렸다.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거기엔 아이들이 어렸을 적 사진이 가득했다. 작은 손을 잡고 놀이터에 앉아있던 내 모습,
학예회 날 앞자리에서 손을 흔들던 표정, 그 웃음들이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다. 그 시절엔 모든 것을 아이들 중심으로 맞췄다. 밥상이든 휴일이든 하루 일과든 내 시간은 없었다. 그게 가장의 삶이라 믿었다. 그래야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옳았는지는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나는 점점 작아졌고 말수가 줄었고 자식들 앞에선 항상 괜찮다고만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혼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주말에도 조용한 집, 냉장고에 그대로 남아있는 국, TV 소리마저 허전하게 느껴지는 저녁. 그렇게 한 주 한 달이 흘러가고 있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보내온 책자 안에 노년기 글쓰기 수업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궁금해졌다. 나 같은 이야기도 누군가 들어줄 수 있을까?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고 등록을 마쳤다. 처음 수업에 나가던 날 손이 떨렸다. 볼펜을 잡는 것도 어색했고 종이에 날을 쓰는 것도 낯설었다. 하지만 한 문장씩 적다 보니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처음 쓴 문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나는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잊힌 사람이었다고. 누구도 일부러 나를 버린 건 아닐 거라 믿고 싶었다. 다만 세상은 조용히 등을 돌리고 기억은 소리 없이 바래질 뿐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시 쓰기로 했다. 나를, 내 하루를, 그리고 잊히지 않기 위한 시간을. 오늘 아침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낙엽 하나가 문 앞까지 날아와 머물렀다. 그걸 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나도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겠다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다시 시작한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내 안을 꺼내보기로 한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남은 삶을 살아보려 한다. 다 끝난 줄 알았다. 몸도 마음도 다 낡고 부서진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알게 됐다. 아직 살아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직 써야 할 이야기가 남았다는 걸. 복지관 글쓰기 수업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선생님은 내 글을 귀 기울여 읽어주었고 같은 반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문장을 들었다.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과 마음의 조각을 나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어쩌면 이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기다림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처음 알았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과거가 점점 더 또렷해졌다. 기억은 자꾸 희미해지는데 글로 쓰면 그때의 냄새, 풍경, 표정까지도 되살아났다. 가난했던 집, 빨래 널던 마당, 첫 월급으로 사줬던 아내의 외투. 사라진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떠올랐다. 며칠 전엔 수업 시간에 이런 주제를 받았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글을 써보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아내를 떠올렸다. 벌써 떠난 지 15년이 넘었는데 그날은 꼭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적었다. 당신 없는 밥상은 여전히 비어있다고. 그릇은 차려져 있지만 맛은 아직도 오지 않는다고. 아내의 웃음소리가 가장 그립다고. 수업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자신도 남편을 떠나보낸 지 오래됐는데 내 글을 듣고 오랜만에 울었다고 했다. 나는 놀랍고도 고마웠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않았던 존재, 내 자신을 쓰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글을 쓰며 자꾸 눈이 흐려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과거의 메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사람을 기록하는 시간이었다. 매일 밤 나는 이 노트를 펼친다. 그리고 나를 조금씩 써내려간다.
더는 남의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는다. 더는 과거에만 묶여있지 않으려 한다. 기억은 점점 사라지겠지만 이 글들은 남을 것이다. 이 노트는 내가 살아있었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내 안의 말을 적는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 기록 속에서 나는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가장 먼저 끊긴 건 통화였고 그 다음은 나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날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더는 그 아이의 안부를 묻지 않기로 했다. 막내에게 전화했을 때였다. 단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냥 걸었다. 2번 신호가 울리고 아이가 받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느냐고. 목소리를 들으니 좋다고.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그 짧은 신호음 뒤에 남은 건 공허함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랐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오래 서 있었다. 전화기 화면이 꺼진 뒤에도 그 조용한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들과 나눈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내가 먼저 건 전화, 짧게 대답하던 문장들, 끊긴 시간들. 그 수첩을 읽으며 느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이침의 연대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쓰기로 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 아이가 외면하더라도 나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글쓰기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통화의 기억.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 분은 내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도 마음이 닿을 곳은 분명 존재한다고. 며칠 뒤 글을 모아 복지관 전단지에 실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의 글을 누가 읽을까 싶었다. 하지만 생각 끝에 동의했다. 단 하나의 조건만 걸었다. 이름은 넣지 말아달라고. 대신 내가 늘 쓰던 필명만 조그맣게 넣어달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관 입구에 내 글이 실린 전단지가 붙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고 누군가는 한참을 읽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글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건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자식이 끄는 전화보다 지금 이 작은 문장들이 내 삶을 더 멀리 데려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내 안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었다. 누구의 아버지였던 사람도 누군가의 이름이 되지 못했던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쓸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알기에 나는 매일 기록한다. 오늘을, 지금을, 이 마음을. 지워지지 않기 위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나 자신에게 말 걸듯 적어간다. 그 전화 한 통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지금의 나는 그 침묵 위에 글을 세우고 있다. 말 한마디 없이 배달된 상자 하나가 문틈으로 밀려들었다. 도어락 소리도 초인종도 없었다. 그 안엔 초도 메모도 없었다. 조용한 내 생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손목이 쑤셨다. 관절이 먼저 계절의 변화를 말해주었다. 73번째 생일을 누가 기억해줄까?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기다림이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문자도 부재중도 없었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내가 이런 날조차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다. 3시 즈음 문 앞에 무언가 밀려들었다. 조용한 발자국 소리, 문을 두드리지 않은 조심스러운 인기척. 문을 열자 검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 글자도 리본도 없는 상자. 안에는 작은 딸기 케이크 하나가 담겨 있었다.
초도 없고 쪽지도 없었다. 그걸 보며 나는 알아챘다. 아마도 자식 중 누군가가 보낸 걸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그 확신조차 하기 어려웠다. 케이크보다 더 어색했던 건 그 침묵이었다.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나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조각내지도 않았고 바로 먹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낯선 단맛 앞에서 마음을 고쳐잡았다. 한 숟갈 퍼냈을 때 어릴 적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생일마다 초코 케이크를 골랐고 생크림은 싫다고 말하던 아이. 그 아이를 위해 돈을 아끼고 퇴근도 미루며 케이크를 사러 갔던 그날들. 지금은 그 아이가 내게 케이크를 보낸 건지 그저 편의점 배달일 뿐인 건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단맛이 자꾸 울컥하게 만들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목이 메었다. 어떤 말보다 이 무심한 상자가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불을 끄고 나서도 나는 케이크를 바라봤다. 그 안에 담긴 침묵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누구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조차 거절하지 못했다. 노트북을 켰다. 오늘의 제목은 망설임 없이 적었다. 메시지 없는 생일 케이크. 이 글을 쓰며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누군가에게 축하받기보단 나 자신을 껴안아줘야 할 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조용히 살아도 오늘은 내 생일이라는 걸. 누군가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기억하기로 했다. 내 생일을, 내 삶을, 내 존재를. 그렇게 오늘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잘 지낸이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온 건 아무 말 없는 종료음뿐이었다. 내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았고 전화를 끄는 건 결국 그 아이였다. 그날 이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꺼졌다. 단념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가까이 느껴졌다. 기억이 흐려진다 해도 그 침묵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오래된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 속엔 날짜별로 정리된 통화 시간, 아이가 남긴 짧은 문장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끊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젠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수첩을 덮었다. 며칠 뒤 복지관 선생님이 조심스레 내게 전단지를 하나 내밀었다. 지역방송 인터뷰 제안이 왔는데 고려해 보실래요? 나는 처음엔 펄쩍 뛰었다. 방송이라니 내 얘기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지만 선생님은 말했다. 이건 어르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수락했고 작은 방송국의 인터뷰 자리에 나가게 됐다. 손엔 늘 쓰던 노트 한 권, 입엔 익숙하지 않은 미소. 나는 앵커의 질문에 따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내 시간을 꺼내놓았다. 녹화가 끝난 뒤 제작진 중 한 명이 내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혹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안에 남겨보시라며.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마음을 꺼내야 할까?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직 내가 보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엄마라는 이름보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보겠다고. 그게 너를 용서하는 나의 방식이라고. 말을 마치고 녹음기를 내려놓았을 때 마음 한켠이 비워지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가벼웠다. 누군가 들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내 목소리로 남겼다는 사실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울림이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을 타고 나간 뒤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연락해왔다고 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일주일 뒤 복지관을 통해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검은 봉투 안에 녹음기와 메모 한 장. 메모에는 짧은 한 줄만 쓰여 있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다.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틀었다.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내가 고백하듯 말했던 모든 문장이 그대로 재생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누군가는 끝까지 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한 기계 속 내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내 말이 닿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비로소 멈췄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오늘의 제목은 말 없는 응답, 들려온 마음. 통화는 끊겼지만 마음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는다. 이제는 말 대신 기록으로, 목소리 대신 존재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나를 전한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다. 그 아이는 초인종도 노크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인터폰 화면 속 그 낯선 침묵을 바라보다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 뭉개지는 소리를 들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시간이 흐트러졌다. 유리컵엔 물이 반쯤 담겨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뺨을 간지렸다. 오늘은 어떤 문장을 쓸까 고민하던 그때였다. 문득 현관 너머로 스며든 낯선 기척이 등을 밀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 기척은 분명 누군가의 발걸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옆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작은 화면 안 마스크를 쓴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손엔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익숙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오랜 시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딸이었다. 내 전화를 끊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던 그 아이. 말없이 그 자리에 선 모습만으로도 낯설면서도 선명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심스레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아이도 문을 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마음으로만 되뇌었다. 문을 열었을 땐 이미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갈색 봉투만 조용히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아직 뜯지 않은 봉투 안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열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손글씨 메모.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품 안에서 멀리 시선을 두고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엔 문을 두드릴게요. 그땐 목소리도 낼게요.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이름이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깊은 미안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켰다. 메모를 옆에 두고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오늘의 제목은 초인종도 누르지 못한 마음이었다. 나는 아이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렇게 조용히 다녀간 마음이 내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다. 침묵으로 전해지는 감정이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 사진은 오래된 수첩 속에 넣었다. 메모는 다시 한번 손글씨로 옮겨 적었다. 시간이 지나 흔적이 사라질까봐 나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나는 웃었다. 현실과는 달랐지만 그 꿈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침이 오자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은 아주 작게 열리고 있었다. 다음 장은 그 아이의 말 없는 한 통의 편지였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다. 그 아이는 초인종도 노크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인터폰 화면 속 그 낯선 침묵을 바라보다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 뭉개지는 소리를 들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시간이 흐트러졌다. 유리컵엔 물이 반쯤 담겨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뺨을 간지렸다. 오늘은 어떤 문장을 쓸까 고민하던 그때였다. 문득
현관 너머로 스며든 낯선 기척이 등을 밀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 기척은 분명 누군가의 발걸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옆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작은 화면 안 마스크를 쓴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손엔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익숙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오랜 시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딸이었다. 내 전화를 끊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던 그 아이. 말없이 그 자리에 선 모습만으로도 낯설면서도 선명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심스레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아이도 문을 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마음으로만 되뇌었다. 문을 열었을 땐 이미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갈색 봉투만 조용히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아직 뜯지 않은 봉투 안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열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손글씨 메모.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품 안에서 멀리 시선을 두고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엔 문을 두드릴게요. 그땐 목소리도 낼게요.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이름이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깊은 미안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켰다. 메모를 옆에 두고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오늘의 제목은 초인종도 누르지 못한 마음이었다. 나는 아이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렇게 조용히 다녀간 마음이 내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다. 침묵으로 전해지는 감정이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 사진은 오래된 수첩 속에 넣었다. 메모는 다시 한번 손글씨로 옮겨 적었다. 시간이 지나 흔적이 사라질까봐 나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나는 웃었다. 현실과는 달랐지만 그 꿈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침이 오자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은 아주 작게 열리고 있었다. 다음 장은 그 아이의 말 없는 한 통의 편지였다.